2025년 일본 사회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군사 우산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낡은 믿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찾아가 마주한 현실은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눈에 들어온 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잠수함, 미사일, 전투기 목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료로만 접했을 때는 과장이라 여겼지만 실제로 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전쟁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제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일본이 감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아니, 미국조차 쉽게 다룰 수 없는 힘이다. 주한미군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히려 주변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짜 힘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야마다 히로시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15년째 국방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죠. 한반도 문제는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북한 도발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취재해왔거든요. 그런 제가 지난달 CNN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이런 소식을 전하더군요.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처음엔 웃었어요. 또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카드 아니겠어요? 2018년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석자가 익명으로 제게 연락해왔어요. 평소 신뢰할 만한 소스였죠. 히로시, 이번엔 진짜야. 내부 검토가 이미 시작됐어. 한국 철수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최전선이 되거든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직접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곧바로 도쿄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편집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니 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마다 기자,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에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상황을 직접 파악해봐야겠군. 한국이 미군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의문이었어요. 한국은 그동안 미군의 보호 아래 있었잖아요. 갑자기 혼자 서라고 하면 과연 가능할까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미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 철수 검토 이유가 단순히 방위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였죠. 한국의 독자적 무기 개발이 미국 군수업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요? 그동안 미국 무기를 사가던 나라가 말이에요? 저는 한국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2022년 170억 달러에서 2023년 340억 달러로 2배나 뛰었더군요.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고객이었어요. 잠깐,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액은 고작 20억 달러 수준인데 한국이 340억 달러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KF-21 전투기까지.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완성형 무기 체계였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로만 생각했거든요. 일본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 5위국이 됐다는 SIPRI 보고서도 확인했어요. 일본은 순위에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현지 취재를 나가고 싶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한국이 정말 미군 없이 혼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철수를 고려하는지 말입니다.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객관적으로 취재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일본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워싱턴의 소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정말 방위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지. 맞아.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 군수업체들의 고객에서 경쟁자로 바뀌고 있어서야. 펜타곤 내부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폴란드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흑표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56억 달러였어요. 거기다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 100억 달러가 넘었죠.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문제가 아니야. 소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무기들이 실전에서 검증됐거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제 포탄과 장비들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효과를 입증했어.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야. 저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에게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야마다 기자, 한국 무기 산업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죠. 어느 정도로요? KF-21 전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F2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예요. 게다가 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가 직접 한국의 우위를 인정한 거였거든요. 다음 날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 동료에게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어요. 히로시,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야.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어. 이게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기술 이전이요? 맞아. 폴란드 같은 경우 한국에서 전차 생산 라인을 현지에 구축해주고 있어.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주거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기술도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무기 개발 모델 아닌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처럼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찾아보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무기 수출 70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700억 달러면 세계 3위 수준이잖아. 일본의 전체 방위비가 연간 500억 달러 수준인데 한국이 무기 수출만으로 70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근 실적도 조사해봤습니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었죠. 그날 저녁 도쿄의 한 일식집에서 방위성 오비와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야마다 기자, 일본이 한국을 얕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에 제약이 많은데 한국은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아마 2014년 방산물자 해외 수출 허용 정책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이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섰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요. 10년 가까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결과였던 거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미국이 정말 위기감을 느낄 만하네. 저는 이제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미국 없이도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말이에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무기 수출이 늘었다고 해도 실제 전력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과연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앞서 있을까?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약간의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이고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3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절차가 무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더군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여권 스캔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은 하네다 공항에도 없는데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더 놀랐습니다. AI 안내 로봇이 여러 언어로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화면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실시간 전환되더군요. 짐 찾는 곳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QR코드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내 짐이 어디쯤 오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공항부터 이렇게 다르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5G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스크린 도어마다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첫 번째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정호 박사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였어요. 안녕하세요, 야마다 기자님. 멀리서 오셨네요. 김 박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 전문가가 일본어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의 방산업 현황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김 박사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던졌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 5위까지 올라간 비결이 뭔가요? 실전 검증과 기술력, 그리고 패키지 딜이죠. 우리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요.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수출 제약이 많죠.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에 한계가 있고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정말 실용적인 수준인가요? 이미 시제기가 나와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서 KF-21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모습에 놀랐어요. 이 전투기가 정말 F-16보다 성능이 좋나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니까 기존 F-16보다는 확실히 앞서죠.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도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점점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걸까요? 내일 카이 공장 견학이 가능할까요? 이미 일정이 잡혀 있어요. 직접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그리고 김 박사와의 대화까지. 뭔가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바뀌었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고층 빌딩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쿄 못지않은 모습이었죠. 내일 카이 공장에서 뭘 보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제 선입견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고속철도 KTX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계속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일본 신칸센과 비슷한 수준이네. 사천역에서 택시를 타고 카이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요즘 외국 기자들이 많이 와요. 우리 KF-21 보러 오시는 거죠? 네, 그래요.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전투기까지 만드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택시 기사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카이 정문에 도착하니 보안이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을 받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죠. 마케팅팀의 이소영 과장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야마다 기자님 환영해요. 오늘 KF-21 생산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들어갈 만한 크기였어요.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로봇 팔들이었습니다. 와, 이게 다 자동화 시스템인가요? 네, 대부분의 용접과 조립 과정이 로봇으로 진행돼요. 정밀도도 높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자동화된 건 처음 봤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KF-21의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체 제작부터 엔진 설치, 전자장비 탑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CJ 5호기예요. 다음 달에 시험 비행 예정이에요. 이소영 과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완성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회색 도색이 칠해진 날렵한 모습이었어요. 엔진은 어떤 걸 쓰나요? 1단계에서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써요. 하지만 2단계부터는 한국형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투기 엔진까지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연구동으로 이동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KF-21의 3D 모델이 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설계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이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에요. 실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거죠. 담당 엔지니어인 박현우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일본도 이런 시스템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꽤 앞서 있다고 자부해요.
박 팀장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이 뒤처진다는 얘기였거든요. 시뮬레이터실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조종사들이 가상현실 헬멧을 쓰고 KF-21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과 99%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요. 연료비 걱정 없이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죠. 시험 비행을 담당하는 최영수 중령이 설명해줬습니다.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기대 이상이에요. 기동성도 뛰어나고 레이더 성능도 우수해요. F-16보다는 확실히 한 세대 앞선 전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할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세계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요. 30대 초반의 김민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나요? 레이더 시스템이었어요.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해냈죠. 오후에는 전자전 장비 연구실을 봤습니다.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이 모든 걸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거예요? 네, 80% 이상이 국산 기술이에요. 외국 의존도를 최대한 줄였거든요. 전자전 담당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카이를 둘러보면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걸 직접 확인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미군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네.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군사 전략이 뭔지,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용산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김재현 준장과 인터뷰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는 한국군의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국방부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비부터 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죠. 김 준장을 만나자마자 느낀 건 그의 확신에 찬 태도였습니다. 야마다 기자님, 한국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 상황이 궁금해요. 김 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독자적인 전력을 구축해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가지 축으로 3축 방어체계를 구축했어요. 김 준장이 설명하는 한국군의 전략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선제 타격까지 고려한 능동적인 전략이었어요. 킬체인이라는 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파괴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 현무 미사일과 F-35, KF-21 등을 운용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전수방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국은 이미 선제 타격을 공식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거였죠. 미사일 방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패트리어트와 천궁, 그리고 이지스함으로 다층 방어망을 구축했어요. 북한 미사일의 90% 이상을 요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한반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곳곳에 방어망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대량 응징 보복은 뭔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도 대량 보복으로 응답한다는 개념이에요. 현무사 같은 대형 미사일로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김 준장이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전쟁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끝내는 게 최고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 준장은 일어나서 벽에 걸린 큰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3D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C4원 체계예요. 지휘통 재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죠.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스크린에는 수많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북한이 뭘 하려고 해도 미리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모든 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김 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단순히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한 건가요? 지난 20년간 꾸준히 투자해왔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했죠. 오후에는 사이버 전장 대응센터를 구경했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컴퓨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을 막고 있었어요. 사이버 전쟁도 중요한 영역이죠. 북한과 중국의 해킹 시도를 매일 막아내고 있어요. 담당 장교가 설명해줬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공격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막나요? 수천 건이에요. 하지만 우리 방어 체계는 99.9% 이상 막아내고 있어요. 저녁에 김 준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군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미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갖췄거든요. 그럼 왜 미군이 철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보호해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경쟁자가 됐다고 느끼는 거겠죠. 김 준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충분히 강해져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철학이었거든요.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편집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요미우리 신문 본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야마다 기자, 어떻더나? 한국 상황이? 편집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나 삼축 방어체계 같은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더군요. 편집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한국이 미군 없이도 충분히 자주 방어가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야마다 기자, 그런 내용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어. 왜요? 우리 정부 방침과 맞지 않거든.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을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게 기자의 의무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건 알겠지만 정치적 고려도 해야 해.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 일본의 방위력 증강 명분이 약해져. 편집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회사에서 기사 내용을 바꾸라고 하더라고. 왜? 한국이 실제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만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아직도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다음 날 출근해서 다시 편집장과 만났습니다. 어제 말한 기사, 어떻게 할 건가? 한국의 한계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써보겠습니다. 그게 좋겠어. 북한 위협은 여전하고 중국 견제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계속 갈등했어요. 제가 본 것들은 분명 사실인데 그걸 왜곡해서 써야 한다니요.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아직 완전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 기자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기자와 이야기했어요. 다나카 선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써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지. 특히 한국 관련 기사는 더 그래. 회사 방침을 따르는 수밖에.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 글쎄, 그건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 다나카 선배의 말이 씁쓸했습니다. 기자가 진실을 외면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카이 공장의 로봇들, 김 준장의 자신 있는 모습, 첨단 C4원 시스템들. 이 모든 걸 숨겨야 하나? 다음 주 월요일 편집회의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는 앞으로 더 조심해서 써야 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 부편집장이 말했어요. 어떤 지침이요? 한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사실을 왜곡하라는 말인가요? 왜곡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야. 같은 사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날 오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진실을 알리기로 한 거예요. 히로시의 국방 이야기라는 채널명으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첫 영상 제목은 한국에서 본 충격적인 현실로 정했어요.
촬영을 시작하면서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날 텐데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요미우리 신문 야마다 히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한국에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께 진실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니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의 실제 군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나 삼축 방어 체계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30분 동안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카이 공장, 김준장과의 대화, 첨단 시스템들까지 말이에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아침 깨어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야마다 기자 용기 있네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나타났다. 한국이 정말 저런 수준이었나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았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매국노 같은 놈. 한국에 매수된 거 아니야? 일본을 욕보이는 기자. 출근길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편집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장들이 연락을 했어요. 야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 편집장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실로 불려갔어요. 이게 뭔가? 회사 허락도 없이 개인 방송을?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넌 지금 회사와 일본 정부를 배신한 거야. 편집장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른 임원들도 모두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정직 처분을 각오해.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여보, 미안해. 아마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괜찮아.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아내의 지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야마다 기자 응원한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특히 20대에서 30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지? 일본도 변해야 한다. 진실을 숨기는 기성세대가 문제.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 영상을 인용한 기사를 냈거든요. 일본 기자가 폭로한 한국의 진짜 군사력. 제목으로 나간 기사였어요. 미국 언론이 관심을 보이니 일본 내에서도 더 화제가 됐죠.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결국 저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프리랜서가 된 후 더 많은 진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을 자세히 다뤘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 5위국이 된 비결.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일본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가? 헌법 제약 관료주의, 혁신 부족 등을 지적했죠. 이 영상은 더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보수 언론들은 저를 맹비난했지만 진보 언론들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에서 책 출간을 제안한 거예요. 한국에서 본 미래. 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자는 거였죠. 정말 출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요. 분명 잘 팔릴 거예요. 편집자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했어요. 카이 공장, 김준장과의 대화, 첨단 시스템들.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죠.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제 책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젊은 독자들이 특히 많이 사줬어요. 강연 요청도 쏟아졌죠. 야마다 기자님,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면 더 뒤처질 뿐이에요. 제 대답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폭로는 일본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었죠. 책이 성공하면서 여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 국방부에서 온 초청이었어요. 한국군의 새로운 전략 발표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포스트 미군 시대 대비 한국형 방위 전략. 발표회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군 이후를 준비한다고 선언하는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유명 기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였죠. 하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어요. 국방부 대강당에는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재현 준장이 단상에 올라서더군요. 몇 개월 전 인터뷰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한국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이죠. 김 준장의 첫 마디부터 강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3층 방어망 체계가 나타났어요. 1층은 우주 및 사이버 영역, 2층은 미사일 방어, 3층은 지상 및 해상 방어였죠. 우리는 적의 공격을 3단계로 나누어 방어합니다. 우주에서부터 지상까지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위성으로 감시하고 미사일로 요격하고 지상에서 최종 방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72시간 내 위협 무력화 능력입니다. 김 준장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어떤 위협이 발생해도 72시간 안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2시간이면 3일인데 그 안에 모든 위협을 없앤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한 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AI 기반 통합 지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요. 스크린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센서와 무기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미래형 전쟁 시스템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김 준장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준장님, 정말 미군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오히려 미군이 있으면 우리 시스템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김 준장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도 변해야 해요. 아직도 20세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의 말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새로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국의 포스트 미군 시대 선언을 보고 제목으로 정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없이도 완전히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카메라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2시간 내 위협 무력화, AI 기반 자동 방어 시스템. 이건 정말 21세기형 국방 시스템이에요. 영상을 찍으면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로 나아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선생님이 됐어요. 영상 마지막에 한국 국방부에서 찍은 태극기 영상을 넣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정말 장엄해 보였어요. 일본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고층 빌딩들이 미래 도시 같았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봤는데 이제는 존경하게 됐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진실을 알릴 거예요. 한국의 발전상을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포스트 미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변화를 지켜보고 알릴 겁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짜 기자로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